네, 품질 경영 파트. 첫 번째 파트의 세 번째 동영상. 아, 두 개를 합치던지 해야지. 아, 그럼 오프닝 괜히 찍었잖아, 지금. 네, 아유,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 라지에이터가 돌아가서 요즘은 그 유행어 지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죠? 라지에이터가 터졌어. 요시 그란도 시즌. 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는 거야? 진짜 쓸데없는 얘기였다. 네, 보시죠. 고객 만족, 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파트 하다가 라지에이터가 더워가지고 지금 벗은 건데. 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품질 경영의 이제 품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점점 더 그 고객의 만족, 고객의 주관적인 만족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 고객의 만족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려는 어, 그런 시도, 그런 방법론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카노 모델인데, 고객 만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카노 모델 얘기를 좀 길게 할게요. 뭐 이것도 그렇게까지 길게 해서 막 수십 가지 볼 필요는 없는 거긴 한데, 왜냐면 시험 문제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고객 만족에서 고객은 내부 고객이 있다는 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내부 고객이라는 거는 기업 내에서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어떤 업무를 전달해 주거나 중간 결과물을 전달해 주거나 뭐 원자재 같은 원자재를 받아서 전달해 주거나 물류를 이렇게 보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서류, 기법,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부적으로도 만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카운터파트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그쪽을 만족시킨다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프로세스에서의 만족, 내부 고객의 만족이 쌓여야지 결국 외부 고객의 만족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품질 경영에서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객 만족, 소비자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해하는 고객 만족으로 보더라도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만족이고 그게 곧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곧 이꼴 품질의 정의다. 네. 그러니까 고객 만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객의 만족,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정도, 만족을 하는 방식 이런 게 되게 주관적이고 고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족이 곧 품질이니까 그러면 고객이 만족을 하는 게 품질이라면 그 품질이라는 게 드러나는 방식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제품의 서비스나 특성의 특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본 게 카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원적, two dimensional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implemented 제대로 어떤 것들이 작동한다, 제대로 된다. 왼쪽은 not implemented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충족 비충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족이라는 말에 이미 그 만족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제대로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위쪽 아래쪽은 고객이 만족한다, 안 한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대각선으로 가는 것처럼, 네, 그냥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은 당연히, 예,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은 만족이 올라가는 이런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일원적이라 그래요. 그냥 1차원적, 단순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오더너리, 일원적 품질이라 그럽니다. 네, 평범한 거죠. 평범한 거. 그래서 일원적 품질은 충족 안 되면 불만족스럽고 충족되면 만족스럽고 충족돼도 계속 충족되면 그냥 계속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 비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속도 같은 거 뭐 물론 이게 무한정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건 없고 보통은 가다가 이렇게 곡선이 어느 쪽으로든 구부러지기 마련인데, 네, 보통 핵심 품질 같은 것들이 그 일원적 품질이에요. 네, 그 얘는 무조건 더 좋아야 돼. 상대방과의 그
경쟁을 할 때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것들이 보통 이런 쪽 품질이에요. 만족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충족이 낮아지면 만족도도 낮아져서 이건 꼭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M부터 보죠. 그 밑에 있는 M, must be. must be 같으면은 당연적 품질이라 그래서 얘는 충족이 되면 당연한 거고, 있으면 당연한 거고,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must be는 이렇게 돼요. 얘가 M입니다. M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M이 안 좋은 거니까 좀 어두운 색으로 하겠습니다. 굵게 해야지. M.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면 불만족은 엄청 큰데, 충족이 된다고 해도 만족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충족 불충족이 그 제품을 더 좋게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품질로 만들어주진 못하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 품질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놈인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으면 안전. 이게 뭐 더 안전, 물론 이제 요즘은 안전이 되게 중요한, 뭐 특히 이제 아기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중요하긴 한데, 안전이 뭐 안 갖춰졌다고 해서 엄청 불만족, 갖춰졌다고 해서 우와 대단해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안전벨트가 잘 채워진다 이걸 가지고 대단해라고 감탄하진 않지만, 없으면 환장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요소의 종류의 품질, 그런 종류의 어떤 특성입니다. 자, 이들 둘과는 다르게 A, 매력적 품질을 보시면, 매력적 품질 없다고 해서 딱히 이게 뭐 못 쓰겠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있으면 우와 이래서,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예요. 이건 보통 이게 A입니다. 없다고 해서 엄청 불만족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거예요. 기대는 안 했는데 이게 있으면 우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옵션 기능들 같은 거, 요즘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자동적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아니면 오토 파킹 이런 거 없다고 해서 내가 막 엄청 불만족스럽진 않아요. 불만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별로 없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있으면 와 진짜 편해. 나 이제 이거 없는 거 못 쓰겠어. 막 이런 느낌 되는 거죠. 네. 요즘은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해석이 달라지긴 해요. 뭐 역체감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쓰면은 이제 다시 못 돌아가니까, 하긴 뭐 그거 자체가 이제 차별화 포인트긴 하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핵심 기능이 지금은 뭐 당연한 게, 처음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그런 그 A였어요. 매력적 품질, 차별적 품질, attractive, 매력적 품질이어서 카메라가 기능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전화 잘 되고 인터넷 잘 되면 되지만 카메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와 정말 좋다, 셀카 잘 나온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뭐 그게 거의 O가 된 거죠. O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품질이 A에서 O로, M으로 점점 이동해 가요. 어떤 특성들이. 그 다음에 I는 indifferent, 무관심 품질이라서 충족되든 안 되든, 까만색으로 하자면 그냥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안 생기는 것. 이건 그냥 이런 거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역품질은 거꾸로 그걸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데, 굉장히 의외의 경우고, 뭐 예를 들면 규정 때문에 뭐 이제 안전을 강화해서 불편해진다거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전장치를 지나치게 달아서 사용감이 불편해진다, 뭐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보통 역품질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것들을 결합해서 고객 만족도 지수를 계산을 해요. 어떤 특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만족도 지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tractive 하거나 ordinary한 케이스, 만족되는 케이스가 전체 AOMI 케이스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SI고, 불만족에 해당하는 것들이 M과 O인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비율로 구해서 이 불만족 지수, dysfunctional DI 쪽이랑 SI 쪽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높다, 불만족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끼고 만족도 예민하게 느끼는 제품이라면, 그러면 이건 퍼포먼스 위주,
다 오더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고요. 예, 이쪽은 만족 지수가 높다는 얘기, 어트랙티브가 높다는 얘기니까 어트랙티브한 상품이고요. 이쪽은 이쪽은 불만족만 높은 거니까 must be에 가까운 그런 상품이고, 이쪽은 인디퍼런트,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 계수를 가지고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그 제품의 특성 그리고 그거에 맞는 품질 전략을 세우거나 수정하거나 또 발전시키는 데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 더 이제 정성적인 조사를 하는데, 정성적인 조사지만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왜냐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길거리 가다가 뭐 5점 척도로 된 거 막 설문지 막 뿌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았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자세한 항목을 보시면 내가 뭐 했을 때 뭐 이 정도면 좋겠다, 40g이 좋다, 뭐 화장품이 50g이 좋다, 60g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고르게 하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기 시간은 몇 초까지는 괜찮다, 몇 초 이상이면 만족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고, 정기적인 게 좋아요. 이게 또 어떤 것들은 계절성, 주기성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하면서 그 패턴을 봐야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정확성과 신뢰성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가능하면은 뭐 상황이나 이런 환경을 바꾸지 말고 계속 같은 데를 해서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패턴을 확보하는 게 좋고, 대신 같은 데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같은 사람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해져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갔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하나 나오는 거 빼면 이제 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파트예요. 예, 퀄리티 컨트롤 플래닝이라 그래서 품질 관리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계획은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에 가까운 거라서, 네. 물론 이제 좀 넓게 해석하려는 이쪽도 계속 그 움직임이 있어서 막 설계 파트로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품질 요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품질 요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떤 단위를 측정할 거냐,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평가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이면 통과, 뭐 탈락,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품질 경영 쪽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전체 시스템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품질 관리 계획에서의 이 계획은 품질 경영의 개념보다는 품질 경영에서 세워놓은 그 경영 전략이나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인 플랜, 그 액션 플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수준의 그런 세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품질 방침의 정책은 기업 내 지침을 이미 이제 전략에서 세웠을 거고요. 그걸 좀 다듬거나 그걸 전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는 실무적인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뭐 모든 사실은 경영 조직에서 다 요구되는 거라서 이걸 품질 관리 조직에서 요구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든데, 여기 보면 몇 가지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 당연한 얘기라기보다는 현대적인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서 혹시 수업을 들을 거면은 그 조직행위론, 이런 그 조직행위론 혹은 조직구조론 이런 수업, 기업 조직론 뭐 이런 거 들으면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배워요. 조직 간 연계가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고, 특히 권한 명령 체계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명령이 일원화돼야 되고 계층이 단축돼야 된다. 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계층이 단축돼야 돼요. 보고하는 게 명령이 일원화돼야 돼서 내가 보고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곤란해지는 거야. 매트릭스 구조로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 그랬을 때 좋은 점은 뭐 이렇게 같은 직급의 사람이 모이거나 같은 기능의 사람이 모이는 효과는 있는데, 내가 보고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단점을 얘기하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군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명령이 일어나야 되는 게 좋고, 대신 군대처럼 너무 층층시야 있으면 내가 의견을 냈을 때 위에 전달되기도 힘들고, 반대로 위에 지침이 나한테 내려오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고 전파되는 게 힘들다. 그래서 계층이 단축되고 단순화되는 게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 보면, 특히 이제 뭐 요즘 젊은 회사들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 팀장, 그다음 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그룹으로 딱 나눠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책임 및 권한의 명문화,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이 있거나 권한 없는 책임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뭐 사실은 모든 조직에 다 필요한 거예요.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조직에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예외 사항이 생겼을 때 항상 표준화를 해서 위에 나오는 명문화처럼 그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게 재현성이 있게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예, 직무를 할당을 해서 전문가로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가 품질 관리 조직에 좀 추가로 들어가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조직은 뭐 전원 참가 종합 조정 전문성 획득, 뭐 전문성 획득 빼고는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요. 품질 관리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는 직무기술서 조직표 책임 문장표, 이것도 뭐 다른 조직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 하는 얘기. 직무기술서 조직표 책임 문장표, 이거는 모든 직장인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품질 관리 조직의 실제 형태로 보통 보면 품질 경영 위원회라는 게 있고 부가 있는데, 이쪽 부가 실무 담당 부서고요. 이쪽은 자문기관,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방향 결정하는 거예요. 예. 계획하고 심의하는 거. 그 다음에 실무 담당 부서는 QC 분학과라서 계획을 실제로 해서 종합 조정하고 교육도 하고 전파하는 실무 담당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하위 부서로 품질 관리, 품질 정보, 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쪽이 있어요. 특히 공정 관리가 뭘 하는 데냐면, 네, 검사 및 시험을 하는 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품질 정보 기술은 이건 정보 다루는 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품질 담당은 품질 관리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활동을 위에 있는 요 세 개 부서, 실무 부서를 가지고 이제 실제 활동으로 연결을 시키면, 품질 계획은 여기 품질 관리 부서가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품질 평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파트가 아니고 뭐야? 네. 품질 평가랑 품질 해석이 공정 관리 기술에서 하는 거고, 품질 정보 기술은 이거 정보를 모아서 이제 표준화하고 어떤 그 인증 체계 받거나 이런 거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정 관리 기술 부분에서 성능 평가 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품질 관리 기술 부분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파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파트는, 이 품질 해석 파트는 여기서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품질 계획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부서에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온 개념이 뭐냐 하면은 동시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공학은 말 그대로 동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이 품질 기능 전개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순차적 설계를 했어요. 어떤 제품을 설계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품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나 방침이 그 제품에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제품 시장조사에서 넘기면 설계 부서에서 설계하고, 그걸 이제 공정부서에서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각 부서마다 의사소통 장벽이 있으니까 여기서 시장조사에서 원한 게 잘 전달이 안 돼서 잘못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설계에서 의도한 거가 잘 전달이 안 돼서 공정에서 잘못 만들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낮은 품질과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정하는데 또 장벽이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느려. 그래서 다시 고객의 불만과 높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하고 다시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시공학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병행 설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 사람들이 다 와서 시장 조사를 한 사람은, 야, 사람들이 이런 걸, 고객들이 이런 걸 원하더라. 지금 유행이 이거고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가야 돼. 설계부서는, 야, 근데 이게 경제성을 따졌을 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또 공정 파트는, 야, 이거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좀 반영을 해라. 그 다음 또 이제 검사 파트는, 우리가 계속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 야, 너는 그렇게 설계하면 이것도 잘 안 돼. 모여서 한꺼번에 하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최소한 설계 단계에서 이걸 의사소통을 해서 한꺼번에 이게 최대한 반영이 된 형태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전문성이 다르고 업무가 다른 파트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떤 표준을 딱 정해서 얘는 막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고 쟤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고,
이 뭔 말이야? 이걸 어떻게 갖다 맞춰?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또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너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뭐야? 너는 이쪽에 대해서 의견을 줘. 이걸 합치면은 너는 요렇게 했고 난 요렇게 했으니까 합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시 좀 의견 줘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도구가 품질 기능 전개입니다. QFD. 네.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 디플로이먼트가 뭘 이렇게 펼치다, 뭘 이렇게 내보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전개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요즘은 안 하나요? 초등학교 때 잔망경 거울 붙여서 잔망경 만들기 하면 전개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종이 접어서 잔망경 미안해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 아무튼 그런 걸 하는데 주사위 전개도 이런 건 아직도 수학 시간에 배울 거 아니에요. 1970년대 일본 고베 조선소에서 처음 나왔다고는 하는데 뭐 모르겠고 요즘 뭐 널리 쓰는 거니까 개념은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고 그게 제품 특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면 좋겠는가를 서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게끔 요약해서 만드는 도구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서 간 의사소통을 하거나 업무를 전달한 요 파트 해줘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도구, 즉 표준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품질 경영 혹은 기술 경영 쪽에서 도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때 도구는 무슨 진짜 프로그램이나 자나 뭐 캘리퍼나 뭐 저울이나 이런 도구, 물리적인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수행하기 어떤 절차, 매뉴얼 혹은 이런 그래픽 표, 뭐 도표 이런 것들을 다 도구라고 불러요. 네. 업무를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들을 다 도구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여기 요소를 보면은 고객의 요구 속성을 여기다 적어요. 우선. 네. 도대체 고객이 뭘 원하느냐? 네. 이게 커스터머 어프레이즈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의 요구 속성을 우선 알아서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기술 특성, 엔지니어링 캐릭터리스틱을 적어요. 네. EC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EC가 중요하니까 네, EC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여기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의 요구 속성, 고객이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에 바라는 것들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구현하려면 관련 있는 기술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걸 이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릴레이션 매트릭스라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여기에다 적어요. 요 항목은 요 기술, 요 항목은 요 기술로 통해서 구현이 되거나 혹은 요 항목은 요런 기술을 필요로 한다 라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엔지니어링 캐릭터리스틱은 자기들끼리 서로 상충하거나 즉 뭐 안전도를 올리기 위해서 철판을 두껍게 만든다라는 기술은 자동차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기어를 굉장히 단수를 5단에서 7단으로 만들어서 주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어 단수를 올린다라는 거는 그 자동차의 무게를 늘리거나 그 작업 복잡도를 늘리는 단점으로 이어진다거나 해서 요 기술 특성끼리 이렇게 또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기에 그 각 항목들의 중요도라든가 외부 기술에 대한 벤치마크, 야 이거 봤더니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든가 또 이쪽은 고객 레벨이니까 이쪽은 세로는 회사 레벨이고 가로는 고객 레벨이니까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이 뭐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만들어서 물론 요 표에서 어떤 부분을 더 상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품질의 집이라고 불러요. House of Quality, 그러니까 HOQ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얘가 어디다 쓰이는 건지 대충 구조가 어떤 건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앞뒤에 몇 페이지 중에 얘만큼 중요한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카노 그 정도. 그다음 뭐 반칙 관리와 목표 관리 이것도 이제 품질 관리 계획에 있어서 뭐 흐름 같은 건데 이건 왜 들어가 있냐? 위에 그림인데 밑에도 또 붙였네. 방침은 프로세스에 관한 거고 목표는 성과 중심. 그럼 어느 게 더 좋냐면 보통은 이게 더 좋은 거죠.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게 더 좋은 건데 여기서는 자세히 들어보면 이쪽을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자율적 관리예요. 달성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필요시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결과를 내라. 뭐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걸 명확히 전달해주면 나머지는 실무 담당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고, 이쪽은 탑다운 방식이고 계층형 고전적으로 이 과정을 1번에서 10번을 해라. 야, 지금 1번 줄 테니까 10번 만들어 와. 그러면 이건 알아서 하는 게 목표 관리고, 그게 아니고 1번을 가져다 주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프로세스 중심 관리예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그 파트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요 내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QC 기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사실 기술 경영 쪽이나 이제 경영 쪽 그 보면은 다 이쪽으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긴 하죠. 기출 문제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던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우, 이게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하려다 보니까 좀 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 좀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반성을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좀 더 스피드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강의 혹은 다음 단원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약간 지쳐서 멍 때렸네요. 안녕히 계세요.